서울에서는 34일 연속으로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춘 지 하루 만에 다시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날씨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날이 조금 풀린 듯하긴 합니다만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때 가장 더웠다는 2018년의 폭염 일수를 넘어섰고요. 이 기세라면 새로운 기록을 또 계속 쓰겠죠. 이미 최장과 최다의 기록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홀로의 싸움인 거죠. 도대체 얼마나 길게 열대야가 지속되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지속되느냐에서의 홀로의 싸움인데 일단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는 깨진 거죠. 네. 지난 8월 25일에 보통 이제 열대야라고 하는 것은 전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밤이라고 생각하는 해가 지는 시점인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그때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날 열대야라고 하는데 네. 8월 25일 그러니까 어젯밤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밤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의 밤. 예. 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밤에 서울이 24.9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0.1도 차이로 찍었군요. 열대야. 그러니까 열대야에 준하는 더위를 습도 때문에 느끼기는 했지만 기온상으로는 일단은 깨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 밤을 보니까 또다시 25.6도를 기록을 하면서 열대야 기록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장의 기록은 깨졌지만 이제는 최다. 얼마나 오랫동안 열대야가 나타날지인데 일단 최장의 기록은 2018년에 26일이 연장이었는데 이미 깨졌죠. 그리고 최다는 1994년에 36일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6월 달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열대야가 나타난 해이기도 했는데 6월 달에 나타난 열대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지금 37일 이미 최다도 깼기 때문에 이후에 9월 달까지도 더운 날씨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은 깨졌지만 열대야였다 아니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최다의 기록에 혼자서 얼마나 많은 열대야를 기록하는지의 기록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연속으로 거의 한 달 가까이 열대야였던 거에 비하면은 하루 정도는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건 이제 조금씩 더위가 좀 사그라드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그 시점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계절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타나는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여름의 더위 수준의 폭염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요. 이제는 계절이 보통은 8월 15일 이후에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절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절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서라고 한다고 해서 처서에는 모기의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더위가 수그러든다고 하는데 네. 왜 올해는 안 수그러드느냐. 자연적으로 가긴 합니다. 결국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도는 그 길을 따라서 24개 점으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처서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줄어들고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몇 시쯤에 출근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아, 예. 5시 한 반 정도쯤에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예전보다 껌껌한 그 정도가 좀 심해지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낮의 길이가 줄어들고 밤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낮의 길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태양으로 오는 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기 마련인 건데 근데 이맘때에 낮아지는 그 속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더운 공기가 예년에 비해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의 선선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이맘때와 똑같이 연이해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더위가 남아있다. 이런 그 시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로 더울까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더위가 예상이 네. 됩니다. 지금 뭐 강원도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나 싶었는데 주의보에서 경보 단계로 또 격상이 됐습니다. 네. 일부 지역은 또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고 완화된 곳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날씨가 9월까지는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33도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2019년까지 폭염특보가 처음 시행이 된 건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무조건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웃도는 날이 적어도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폭염주의보를 내려졌고요. 그다음에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이면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기온 자체만을 봤을 때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내려졌냐?
높은 습도 때문에 80~90%의 습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상청에서는 기온만이 아니라 습도에 따라서 일단 사람이 느끼는 더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네. 일부의 뭐 의료계라든지 여러 의견들을 담아서 2020년부터는 바깥 기온과 상관없이 기온과 습도하고 비례한 사람이 느끼는 더위가 33도 이상인 상태 혹은 35도 이상인 상태를 폭염 경보라고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온은 내려가는 추세 안에서 이제는 뭐 기온 자체가 35도, 7도 뭐 이런 정도의 선까지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나 여전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여전히 33도, 35도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습도로 체감 더위가 좀 더 심하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 또 태풍 10호 산산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우리가 더 크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태풍의 경로부터 좀 알고 살펴보면은 지난 8월 21일이었습니다. 보통 네. TD라고 해서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되지 않았을 때는 태풍 발생하기 전 단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하루가 되지 않은 채 9월 22일 새벽 3시에 이제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수온 해역을 지나서 강한 태풍의 준한 세력으로 지금 발달을 한 상황인데 네. 일본에 상륙되기 직전의 날짜가 이제 8월 28일 수요일이 되겠죠. 이때 매우 강한 세력으로까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47이면 우리가 일전에 경험을 했던 종다리의 한 3배 정도. 그러네요. 굉장히 예.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고 오기 때문에 방해할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방해할 세력보다는 오히려 발달시킬 수 있을 조건의 경로도를 지나기 때문에 강하게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를 따라서 북동진을 하면서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없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종다리보다 3배의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면 그 한반도 주변에 있던 기단을 흔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날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가 덥기도 덥고 네. 좀 더운 기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태풍이라도 와서 좀 이거를 흔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풍이 가진 위력이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그런데 태풍의 또 다른 역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구는 이제 동그란 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 받는 그 열이 고도마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수직으로 태양열을 받는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뜨겁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구의 열적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는 열을 중위도와 고위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 그러니까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열심히 바다 위에 뜨겁고 더운 공기를 열을 전달해준다. 운송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이 북동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일본 쪽으로 향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간접 영향이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더운 열기를 이제 끌어다 주는데 일단 태풍이 무조건 온다라고 해서 더운 열기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태풍이 지나는 경로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부는 방향의 바람이 달라지게 되면 어느 지역은 선선할 수도 어느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일본 남쪽의 가장 접근했을 때는 우리나라 쪽에 남동풍이 불게 됩니다.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이 바람이 소백탄맥을 타고 넘어서 그러면 산맥을 또, 등지고 네. 있는 호남이라든지 충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열도를 지나서 동쪽으로 빠져나갔을 경우 우리나라의 태풍이 동쪽에 위치하게 될 경우에는 동풍이 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동풍은 뭐 비교적 습하고 좀 차가운 공기이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일시적으로 폭염이 좀 완화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은 수도권 지역은 또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나가는 성질 때문에 북쪽의 찬 공기를 일시적으로 끌어당길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태풍이 모두 빠져나갈 때는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기상청에서 오늘을 포함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 상황을 보아하니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기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기온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연하게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려서 가을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이 태풍이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 지금의 폭염을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폭염을 걱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온열 질환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무서운 게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네. 갑자기 정신을 잃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평상시에 알 수 있을지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좀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되는 겁니까?
기준이 특별하게 느끼는 거는 내가 내 몸을 잘 들여다보고 그래요? 평상시의 컨디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은 내가 야근을 하거나 평소에 좀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로의 원인 자체를 업무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요즘에 특별히 피곤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는 젊으신 분들도 이제 온열 질환을 의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피로가 좀 누적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고온에 이렇게 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에는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조금 요즘에는 좀 우려스러운 게 저도 포함해서 제 주변 네. 지인들도 굉장히 이유 없이 찌뿌드드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몸에 대한 그런 컨디션 상태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기온이 많이 조금 선선한 감이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방심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온열 질환에 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내지는 35도 이상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도 물 수분 섭취하고 좀 덥다 느끼면 시원한 곳 찾고 네. 뜨거운 볕을 피해서 그늘진 곳으로 가는 이렇게 물, 휴식, 그늘 세 가지를 완연한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무덥다 보니 온열 질환은 걱정이지만 사실 음식도 금방 상하잖아요. 식중독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더운 7월과 8월 달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장염하고 식중독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염은 뭐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지만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중독균들은 4도에서 60도 사이에 활발하게 증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딱 여름철의 기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9월이 되면은 날씨가 조금이라도 찬바람이 좀 약간 선선한 기온이 느껴졌을 때 사람들이 방심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보관하는데 부주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1,563명, 8월 달에 977명의 식중독 환자 수가 발생을 했는데 9월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1,590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날씨를 뛰어넘는 부주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도에서 60도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거나 상온보다는 60도 이상에서 데워 먹거나 끓여 먹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즉시 조리해서 즉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류 자체가 지금 높은 바다 온도로 폐사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수온 상승이 좀 바다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남쪽 바다에는 30도 넘는 고수온 해역이 나타나고 있고 네.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초래되어 있는 과거 10년 동안의 바다 온도 상승 때문에 전 지구적인 이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다 해수면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평년에 비해서 한 1도에서 3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더운 조건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어류가 폐사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바다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도 4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을 그래요? 했습니다. 예. 지난 22일 기준 폐사한 양식장 어류 규모를 살펴보면 거의 2천만 어종이 그 어류가 폐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일단은 이렇게 잦은 양식장 폐사나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수산물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의 불안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9월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면은 추석 연휴 올해 같은 경우 또 빠릅니다. 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아무래도 이 수급의 불안정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좀 계속해서 더 더위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의 하천과 호수의 이 녹조 현상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마철 대비 평균 수온이 지금 1.5도 정도 지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녹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발생을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영양 물질인 인이 유입이 된 상황에서 햇빛이 과다하게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녹조가 잘 생기는 데다가 지금 해수면의 표층 온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는 것도 녹조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올해 같은 날씨가 녹조가 좀 발생되기에 가장 그런 좋은 조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팔당호는 2,600만 명의 식수가 되는 그런 팔당호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기상청도 앞으로의 이제 날씨 상황,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뭐 기온이나 강수량이나 이런 날씨 요소 말고도 이런 구체적인 그 호수나 강가의 뭐 아니면 바다 온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예보를 통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녹조 현상에 대해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상 데이터를 또 공유하고 있고 관측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무더위가 조금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